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진짜 신기한 일이 있어서 가족들 대표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희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고 더욱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가뜩이나 형제 하나 없이 외동이었던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참 외로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두 분이 이혼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두 분이 싸우시던 모습이 머릿속에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진짜 매일매일 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진짜 다양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카레를 끓이셨는데 아버지가 카레가 너무 묽다면서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면서 싸웠고, 또 어떤 날은 화장실 변기를 더럽혔다고 싸웠고, 또 제가 말을 안 들었다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언제나 작은 다툼으로 시작되어서는 금세 서로를 비난하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부모님의 싸움을 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항상 저를 향해 사랑스러운 눈빛만을 보내주시는 부모님이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그 눈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두 분 다 제게는 정말 다정한 분들이셨습니다. 제게 화 한 번 내신 적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두 분이 뭐가 그렇게 안 맞고 뭐가 그렇게 싫으셨던 걸까요? 제가 9살 때쯤부터는 집안의 대화 소리가 또 끊겼습니다. 두 분은 아예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마치 마주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한 명이 들어오면 한 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집안이 조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눈치를 보면서 쉴 새 없이 노래를 부르거나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두 분의 마음이 완강했던 걸까요? 결국 제가 10살 때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매일 울었습니다. 우리 집에 더 이상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좋지 않은 남편이었을 테지만 저에게는 다정한 아버지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정말 무던히도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오히려 밝아지셨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시지 않았고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제게도 나눠주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셨는데 일을 쉬시는 주말에는 저랑 항상 시간을 보내주셨고, 평일에도 퇴근 후 바로 오셔서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시거나 조금 늦는 날에는 치킨 한 마리를 사와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시켜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학원도 보내주시고 과외도 시켜주시고 그때 교복도 비싼 걸로 맞춰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이런 어머니 덕분에 저는 두 명 몫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빈자리, 그 공허함은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어머니와 단 둘이 지냈고 저희는 둘도 없는 친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많이 기대었고 어머니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저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를 두려워하고 연애를 무서워하고 결혼을 끔찍하게도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여중, 여고를 나와서 남학생을 많이 볼 일이 없었거든요. 중학생 때 학원을 다니기는 했지만 작은 학원이기도 했고 저희 중학생 애들이 많이 가서 대부분 여자애들이었고요.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서 야자하고 과외하기 바빠 더더욱이 남학생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대학교 가면 남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랑 비교도 안 되게 크고요. 특히 저의 전공 특성상 남학생들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전 처음은 아니고 사춘기 이후 처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남학생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제가 남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요. 같이 과제를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자리 같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괜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말을 거는 것도 불편했고
친하게 다가오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동기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공주병 말기.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없어서 남자를 대하는 게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큰 배신감 때문에 남자 자체가 싫어진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공주병 말기라는 소문이 돌면서 남학생들은 물론 여학생들까지 저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별 과제 팀을 정할 때는 저랑 같이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어찌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저의 대학 생활은 조금 외로웠습니다. 대학생 돼서 사귄 친구는 오래 간다고들 하던데 이러다가 나는 평생 친구 하나 없이 지내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졸업 준비와 취업 준비로 한창 바쁜 그때 누군가가 복학을 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남자 선배였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전혀까지는 아니고 아주 약간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그 선배가 좀 독특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동기들, 선배들, 심지어는 후배들도 그 선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배들과는 다 엄청 친해 보였고 동기, 후배들은 그 선배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몇몇은 얼굴도 아는 눈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선배는 인기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격이나 성향, 외모 등등 모든 것이 어울리지 않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학기에 우연히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항상 그 선배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수업을 들어올 때도, 들어와서도, 나갈 때도 항상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것을 모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절대로 섞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선배와 이상하게 자꾸 엮이게 되었습니다. 같이 듣는 수업에서 조별 과제를 위해 조를 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알아서들 조를 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어디 마지못해 끼워져서 들어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같은 조 사람들이 또 나를 싫어하겠구나. 이 수업도 눈칫밥 먹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은서야, 너 우리 조 할래? 그 선배였습니다. 항상 멀리서만 보던 웃음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으면서 먼저 같은 조를 하자는 겁니다. 왜요? 처음 겪는 그 상황에서 제 입에선 참 당황스러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선배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선배와 같은 조를 꾸린 사람들도 당황했습니다. 선배는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은데 항상 혼자 다니는 애라고 과에 소문이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소문을 선배한테 들었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가 혼자 다니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아무튼 이 선배는 제가 성적이 좋으니까 같은 조에 끼워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보고 다 시키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그 선배는 사람들과 열심히 어울리는 것만큼 맡은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제를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자료 조사도 열심히 하고 PPT도 같이 만들면서 다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같은 조에 평소에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는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니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참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괜히 혼자 오해한 게 좀 민망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수업 말고도 저와 그 선배는 종종 엮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기 초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4학년쯤 되니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그 선배는 꽤나 열심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 선배의 진두지휘 아래에 어쩌다 보니까 둘이 2인 삼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운동신경 진짜 없거든요. 이 선배가 왜 이러나? 여기서 대자로 넘어져서 남은 학교생활 망신 주려고 하나? 내가 왜 여기에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이런 거 해봤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해보고 뭐하고 살았냐고. 앞으로 살면서 체육대회 할 일이 또 있겠냐고. 오늘 신나게 즐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넘어질 것 같으면 자기를 꽉 잡으라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경기를 시작하는데 제 학창 시절과 대학 시절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게 나는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살았나. 항상 학교 체육대회에 그늘진 곳을 찾아 앉아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애들을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나 하면서 갑자기 제 자신이 한심스러우면서 경기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려고 하는 걸 그 선배가 꽉 잡아주었고 저희는 2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동기들에게 둘러싸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은서야, 너 잘 뛴다. 운동신경 좋구나. 야, 은서야, 괜찮아? 너 안 힘들어? 여기 물 좀 먹어. 그런데 그게 썩 나쁘지 않더라고요. 좀 부끄럽긴 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체육대회는 제 인생의 길이 남을 즐거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2인 삼각 경기 후 저를 챙겨주던 동기들과 함께 응원도 하고 얼떨결에 피구 시합도 나가서 즐기기도 하고 도시락도 같이 먹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뒤풀이까지 함께 가게 되었죠.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왁자지껄한 술자리에 끼게 된 것이요. 과 모임할 때 눈칫밥으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슬그머니 빠지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같이 즐기고 함께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선배에 대한 호감도가 생겼죠. 이래저래 엮이다 보니 저희는 꽤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보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고 성적이 좋았던 저와 선배는 더욱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4학년 2학기쯤 되니까 선배가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제가 4년 내내 인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저 비슷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자기 할 일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선배와 둘이 밥 먹을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같이 수업이 끝나서 점심을 같이 먹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저녁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선배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남자로서 그런 건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고 사람으로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됨됨이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전혀 없는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십이 불편하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이끄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조금 더 친해진 뒤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배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뭐랄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되게 곱게 자랐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생활고를 겪기도 했고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선배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처럼 이혼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이제는 다 지나간 과거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저는 아직도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당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선배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이유는 선배의 아버지를 만나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대충 예상은 하셨겠지만 선배와 저는 졸업 후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참 괜찮은 남자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남자라면 일단 불편함, 거부감, 이런 감정이 먼저였는데 그런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선배와 저는 같은 회사에 공채로 나란히 입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신기해했습니다. 선배는 여전히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배가 어느 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전부터 선배가 유난히 저한테 잘해주고 저를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 후배라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착각이 아니었더라고요. 고백을 받은 저는 참 자존감이 낮았던 저는 제가 왜 좋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이 무거워 경솔하지 않은 모습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신중하게 맡은 일을 꼼꼼히 해내는 모습이 멋있었다고
무엇보다 자기와 대화가 잘 통해서 마음이 많이 끌렸다고요. 저도 모르는 제 매력을 줄줄이 말하길래 솔직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미 선배를 좋아하고 있던 저는 고백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인과 부부는 아예 다르잖아요. 선배와 사귀었지만 결혼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배에게도 말했습니다. 저는 비혼주의자라고요. 제 모든 사정을 알고 있던 선배는 제 생각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마음일지도 알 것 같고. 하지만 은서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 거잖아. 우린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더 생각해주라. 선배의 말에서 내가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선배의 아버지를 처음 보게 된 날,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선배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우산이 없어서 급히 선배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비가 억수로 많이 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뵙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데이트 약속을 잡으면 어떡하냐면서 선배를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선배는 그 말에 보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냐고 했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낯설으면서도 보기 좋더라고요. 두 사람이 정말 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손수 과일을 깎아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편하게 있다가 비 그치면 가라고 해주시며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하면 궁금한 게 많으실 법도 한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과일을 내어주신 후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실 뿐이었죠. 그러고는 곧 무언가 생각나신 듯 일어나시더니 잘 개어진 수건을 저희가 있는 식탁에 살짝 올려두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있다가 집에 오게 되었는데 그게 뭐라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래서 선배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죠. 비혼주의자를 외쳤던 제가 선배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인 선배가 아직도 이 얘기를 들으면 삐칩니다.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결혼 결심했냐고요. 그게 중요합니까? 잘 살면 되는 거죠 뭐. 결혼 후 저희에게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왔고 이듬해에 귀여운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을 때 참 얼떨떨하기도 했고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도 되었는데 낳고 나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제서야 그랬는데 저희 딸이 돌도 되지 않아서 저에게 크나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밝고 사랑이 넘치시던 우리 어머니. 엄마가 되고서야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고생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디서든 강하게 이겨내시던 저희 어머니가 정말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돌쟁이 아기를 안고 장례식장에서 어찌나 울었는지. 그때 남편과 아버님이 정말 많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멋모르고 저 따라서 울던 저희 딸은 남편이 다 챙겨주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대신해서 아버님이 문상객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어찌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받아서 어머니한테 효도 못한 것들 우리 아버님한테만은 한없이 잘해드리자 마음먹기도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아버님은 며느리가 혹시나 밥도 못 챙겨 먹을까봐 제가 좋아하는 고기도 사서 보내주시고 과일도 보내주시고 수시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이렇게 남편과 아버님이 저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깨닫게 된 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규모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준비 기간을 거쳤고 또다시 몇 달 동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애썼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을 보상이라도 받는 건지 정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상한 결과에 비해 거의 200%나 되는 실적을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곧장 승진을 하면서 본사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저희 집에서 거리가 좀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본사 근처가 아버님 댁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버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유, 니들끼리 살지. 뭐 볼 게 있다고 나랑 산다고 그래. 아버님이 코앞에 계신데 따로 사는 게 더 이상하죠. 그리고 요즘 아버님 허리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집안일 버거우실 텐데 이제 그런 건 저한테 맡기세요. 아유, 그래도 불편하게 뭘. 아버님은 혹여나 저희가 불편할까봐 같이 사는 것에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동안 저 많이 챙겨주신 아버님, 제가 많이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아버님과의 시댁살이지만 시댁살이 같지 않은 생활은 생각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저를 많이 챙겨주고 사랑하는 아버님의 존재는 항상 제게 든든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아버님은 주 3일 일을 하시는 날 말고도 항상 나가서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독서 모임도 나가시며 취미생활을 즐기셨습니다. 저는 말수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 아버님은 말을 재미있게 잘하시거든요. 그런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습니다. 저는 줄곧 아버님이 외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버님은 3남매 중 둘째였다고 했습니다. 위로 누나가 한 분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한 분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아버님의 친가가 그 옛날이었는데도 매일 고기를 먹었을 만큼 풍요로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의 친할아버지가 하시던 일에 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셨고 갑자기 집안이 힘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말씀으로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힘든 살림에 집까지 잃게 되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3남매 중 유일하게 아들이었던 아버님은 친가로 가게 되고 아버님의 누나와 여동생은 외가로 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버님이 8살 때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완전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시면서 자연스레 아버님의 어머니와 두 형제와는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족에 대한 애착이 크고 그리움도 크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아버님에게 그런 슬픈 과거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버님이 저희에게 잘 해주시려고 애쓰시고 저희 딸에 대한 애정이 크시다는 것도 그 말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죠. 더불어 저도 그런 아버님에게 더욱 살뜰히 챙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고 난 뒤로 남편의 일도 잘 풀리고 저희 아이도 잘 지내고 아버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등 모든 게 좋았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되었죠. 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 집에 살았을 때 층간소음이 정말 심했거든요. 저희도 갓난아기를 키우던 입장이다 보니까 피해 안 주려고 애쓰고 명절이면 윗집, 아랫집, 앞집에 소소하게나마 감사한 마음 베풀기도 하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짜 웬만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윗집의 소음이 정말 심했습니다. 낮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유독 밤, 그것도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거의 매일같이 쿵쿵 걷는 소리와 음악 소리가 정말 컸습니다. 그 집 음악 소리 때문에 불편을 겪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었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그날뿐이었습니다. 음악을 틀거나 TV를 크게 틀거나 어느 날은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아이가 그 소리에 놀라서 경기를 일으키며 잠에서 깬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양해를 구하는 편지도 써보고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기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음악 좀 듣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남편을 밀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층간소음, 이웃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고 이사할 때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아파트가 방음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층간소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시는 분을 만났는데 자기들이 시끄럽지는 않은지 정중하게 묻더라고요. 좋으신 분들이구나. 이번에는 고생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날이었습니다. 아이랑 산책이나 나갈까 싶어서 준비를 하고 아기띠를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집 현관문도 동시에 열리더라고요.
앞집에 사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궁금했거든요. 현관문 앞에 유모차가 있어서 아이 키우는 집이구나 하고 대충 예상은 했었습니다. 궁금했던 차에 그날 마침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마주한 앞집 여자의 모습을 보고 그 여자는 저를 보고 동시에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저랑 똑같은 아기띠를 하고 품에 저희 아이와 비슷한 계월수의 아기를 안고 한쪽 어깨에는 기저귀, 물티슈, 물, 분유 등이 들어있는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거울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앞집 여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종종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산책한다가 만나거나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다 만나거나 그러다가 단지 내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아이랑 앞집 남자아이랑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친해진 앞집 여자와 저는 아이들과 함께 키즈 카페도 놀러가고 같이 차도 한잔하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궁금하기도 걱정하기도 했거든요. 사교성이 없는 제가 아이 엄마들과 친구를 할 수 있을지요. 제가 워낙 친구가 많지 않기도 하고 이상하게 주변에 아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외로웠거든요. 뭔가 정보도 공유하고 싶고 고민거리나 고충도 나누고 싶고 아이한테 친구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유치원, 학교에 갔을 때 저는 과연 다른 엄마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그냥 같이 애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정말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그 사람이 앞집에 사는 이웃이라는 것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성향이라 대화도 잘 통했고 아이들끼리도 잘 노니 그보다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앞집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았을 때라 저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인테리어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집을 깔끔하게 정리는 한다지만 예쁘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집 여자는 그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아이가 있는 집인데도 되게 예쁘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같은 구조의 같은 집인데 새롭게 꾸며진 집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며 더욱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들까지도 같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렇고 앞집 남자도 그렇고 아이 아빠로서 친구를 사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외향적인 반면에 앞집 남자는 내향적이라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의외로 둘이 성격이 잘 통해서 가족이 다 같이 친해지게 되었죠. 그 덕에 저희는 가족 여행도 같이 떠났습니다. 앞집 여자를 알게 되고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키즈 펜션이 있는데 같이 가보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같은 어린이집 입소 앞두고 있을 때여서 어린이집 생활하기 전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앞집이랑 저희 집이랑 가족 구성원도 같았습니다. 저희는 저랑 남편, 딸,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앞집도 똑같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번도 아버님을 제외하고 여행을 간 적이 없었거든요. 신혼여행 빼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여행은 항상 아버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가 물어볼 일이냐며 재밌겠다면서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집 여자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재밌게 놀다 오라면서 용돈까지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음 편히 놀고 오자 하면서도 또 다른 고민이 있었죠. 갔다 온다고 해도 아버님 식사는 챙겨드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어머, 저도요. 시어머니가 다리도 안 좋으셔서 챙겨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반찬하는 김에 조금 더 할게요. 밥상에 하나라도 더 올라가면 좋잖아요. 어머, 정말요? 고마워요. 그럼 저도 좀 나눠드릴게요. 마침 갈비향이 많았는데 잘 됐다. 저희는 이렇게 서로 집 반찬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어른들의 배려 덕분에
여행도 맘 편히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이나 할까 싶어서 근처에 갈빗집에 간 날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외식으로 많이 찾는 집이라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리가 있나 둘러보던 그때였습니다. 은서씨, 외식하러 나오셨어요? 앞집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분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아버님하고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저희는 어쩌다 보니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어른들도 계신데 불편한 자리 만든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두 분이 오며 가며 얼굴은 뵙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앞집 시어머니도 그렇고 두 분 다 성격이 좋으셔서 식사 내내 불편한 거 없이 너무 즐겁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저희 가족과 앞집 가족은 더욱 친해지게 되었죠. 평생 없던 친언니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어쩔 땐 다정한 언니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따뜻한 엄마 같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애정이 크고 두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하원을 같이 하고 앞집에 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저와 언니는 차를 한잔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러다가 미용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예전엔 새치였는데 이젠 누가 봐도 흰머리가 올라온다. 손에 있는 주부 습진이 낫질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니의 시어머니 얘기가 나왔죠. 시어머니가 피부가 정말 고우시거든요. 연세에 비해서 피부도 하얗고 주름도 적으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따로 관리받지 않으시거든. 그런데 피부가 이렇게 좋다니까. 정말 타고 나셨나 봐. 옛날 사진이 좀 있거든. 그 사진도 보면 정말 미인이셔. 어머, 그랬을 것 같다. 정말 예쁘셨을 것 같아. 기다려봐. 내가 좀 보여줄게. 우리 어머님 진짜 예쁘셔서 자랑하고 싶네. 그러더니 언니가 시어머니 옛날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형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대부분인 앨범의 맨 뒷부분에 한눈에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사진들이 몇 장 있었습니다. 정말 고우시더라고요. 눈도 크시고 인매도 예쁘신 게 지금과 다를 거 없이 참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진을 보는데 왜인지 모르게 사진 속에 있는 언니의 시어머니 모습이 익숙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사진들이니까요. 그러다가 한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의 돌을 기념하는 돌잔치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성과 남성이 아기를 안고 있고 그 밑에 작은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이 사진 뭐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동생이 두 분 있으셨거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이거 막내 동생분 돌잔치 때 찍으신 사진이래. 여기 키 좀 더 큰 여자애 있지? 이게 우리 시어머니야. 이때부터 예쁘시지 않아? 언니, 그런데 이 사진 우리 집에도 있는데? 깜짝 놀라서 저는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옛날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내서 다시 앞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사진이 몇 장 남아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의 잃어버린 동생분의 돌잔치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언니가 꺼낸 사진과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고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둘 다 한참 동안 말없이 멍하니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오늘 저녁 같이 할까? 언니가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집 근처 식당으로 향했고 다른 가족들을 불러냈습니다. 신랑들이 퇴근 후 식당으로 왔고 저희 아버님과 언니의 시어머니도 밖에 계시다가 식당으로 오셨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같이 외식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와 언니는 챙겨온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두 분이 무슨 관계인 거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적잖이 놀라셨습니다. 아버님의 그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아버님이 손을 덜덜 떠시면서 언니의 시어머니에게 여쭙습니다. 실례지만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언니의 시어머니께서 조남을 말씀하셨고 그 순간 아버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언니의 시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한 발 한 발이 힘겨워 보이셨습니다. 아버님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셨습니다. 목이 메이시는지 소리가 나오지 않는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아무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니의 시어머니께서도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느새 시어머니 앞에 도착하셨고 아주 힘겹게 다시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내 누이. 아버님의 한마디에 두 분은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저도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훔치고 두 분의 재회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누이 알아보지도 못해서 내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왜 이렇게 늙으셨어? 참 곱고 예뻤는데 무슨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 헤어지셨던 두 분이 알고 보니 앞집에 살고 있었다니.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신기했습니다. 두 분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거의 60년을 떨어져서 지내셨는데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제게는 앞집 어르신에서 이제는 고모님이 되신 거였습니다. 고모님은 아버님과 생이별을 한 후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는 게 진짜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정말 수중에 돈이 없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두 분의 막내 동생분이 병에 걸리셨는데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언니랑 둘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둘이 살게 된 고모님은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의 예쁜 나이에 한 남자가 청혼을 했고 생활이 좀 넉넉했던 그 집으로 시집을 가셨답니다. 고생스러운 시집살이를 다 견디시면서 어머니는 아들 둘을 낳으셨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참 힘든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고모님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몇 번이고 고모님을 안아주셨습니다. 그게 또 얼마나 위로가 되셨는지 고모님은 내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아버님과 고모님은 그리고 저희는 참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여전히 앞집에서 살며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찌 영화 같은 일이 아닐 수 있겠나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찾으려 애쓴 것도 아니고 다 잊고 살고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월이 흘렀는데 사진 한 장, 그리고 조남으로 가족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가족을 찾은 후에도 마음이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거나 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잘 맞으니까요. 그때 막 어린이집을 다니던 저희 애들도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도 저희 애들 때문입니다. 요즘 애들 어찌나 빠른지 저희 사연을 유튜브에 보내보자고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저희 아버님과 고모님은 전보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두 분이서 같이 아버님 모임에 나가시더라고요. 고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만 만나면 아버님이 그렇게 우리 누이 하면서 자랑을 하신답니다. 아버님께서 어릴 적에 있던 형제가 없어지면서 많이 외로우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늦게나마 외로움을 덜어내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언제는 아버님이 저랑 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요. 가족을 찾아줘서 고맙다고요. 저희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런 인사를 받으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만을 바랍니다. 아버님과 고모님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4명에서 8명이 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앞으로도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